안녕하세요. 채널A 경제부장 이현우입니다. 아침 경제 골든타임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이십니까? 현대기아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이고요. 요즘 고민이 제일 많으신 분입니다.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져서 고민이 많은 박근혜 대통령. 광주에서 만났습니다. 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혁신센터, 대기업 하나가 중소기업을 양육하는 시스템인데요. 광주에서는 현대기아차그룹이 수소차의 메카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팍팍하지만 우리 경제에는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에 나와 있는데요. 채용 한파 심각합니다. 대기업 305곳 가운데 41%, 거의 절반 가까이가 올해 채용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이 가운데 29곳은 한 명도 새로 직원을 뽑지 않을 예정입니다. 500개 기업 중 연도별 채용 규모 확정 기업 수, 확정을 많이 할수록 실제로 뽑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년 취업, 나라 경제가 주름살이 더 깊이 배고 있습니다. 대책이 심각해 보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연봉 관계없이 금리 1%대. 이게 무슨 얘기냐? 집을 사는데 집이 12억 원짜리 이하라면 연 금리 1%대로 정부가 또는 은행이 돈을 빌려줘서 집을 사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12억 원이면 서울 아파트의 80%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소득이 얼마든지. 자, 이렇게 저리로 돈을 빌려서 집을 산 다음에 7년 또는 10년 시간이 지나서는 집값이 오르면 그 이익은 은행 또는 정부와 집을 산 주인이 나눠 갖는다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으로 주거 문제 해결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올 추석에, 올 설이나 추석 명절에 가까운 올 설에 해외여행 계획하신 분 잘 봐주십시오. 인천에서 일본에 나가서 왔기까지 왕복 비행기값이 10만 원을 하지 않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할인 경쟁,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잠시 후에 저가항공 얘기는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경제지표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취임 후 세 번째입니다. 오찬 간담회에서는 지역 야당 의원들도 참석했습니다. 요즘 관심이 많은 분야 소통 잘 됐을까요? 이남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이어 산학연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광주 지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혁신의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그 해답이 바로 창조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윤장현 광주시장과 김동철, 박주선, 임내연, 박혜자 의원 등 야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박 대통령과 야당 의원들 간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박주선 의원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대통령의 인사가 대화의 전부였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김동철 의원은 박 대통령이 소통의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광주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는 대인시장을 찾았습니다. 창조적 전통시장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차를 마시며 조격과 공예 체험을 할 수 있는 카페에서는 직접 점토로 만든 풍경에 대인시장 창조경제란 문구를 쓰고 하트 문양을 그려 넣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부쩍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소통의 물꼬를 터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채널A 뉴스 이남입니다.
네, 아침에 생생한 경제 이야기, 우리 사회 흐름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김태현 변호사, 김민지 경제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께서 취임 후 세 번째 빛골 광주를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요.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일사일촌 뭐 이런 컨셉처럼 대기업과 지자체 하나를 1대1로 연결해줘서 이제 투자하는 그 창구를 마련하는 곳인데, 이번에 이제 광주에 창조경제형식센터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바로 현대차여서 이제 둘이 연결이 되고 그 개소식에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럼 참석합니다. 현대차가 광주에 가서 어떤 분야의 뭐 중소기업을 키워주는 겁니까? 수소차 분야에 관한 이제 혁신센터를 건립하겠다 해서 예산 한 1,600억 정도를 발표를 했는데, 이 광주가 무슨 차 이러겠지만요, 이 역사가 좀 깊습니다. 과거 아, 아세아 그래요? 자동차도 예. 그렇고요. 기아 타이거즈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기아차도 있고 해서 이제 수소차의 하나의 이제 집산지가 된다, 이런 컨셉이 있습니다.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기 보면 창조혁신센터 나오고 있는데요. 뭐 경북 삼성, 뭐 대구도 대구 있고, 삼성이었죠. 현대차가 이제 이번에 광주 있고, 전북은 효성. 대기업 입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대통령께서 하라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 지역과 연계가 되는 겁니까? 두 가지 모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대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또 정부에서도 저게 왜 의미가 있냐면 너무 돈을 안 쓰지 않습니까? 최근에. 예. 예, 기업 사내 유목은 문제도 있고 해서 저런 식으로 해도 좀 투자를 해라라는 또 그런 발판의 하나의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네. 무조건 나쁘게 볼 게 아니다. 네. 대통령께서 요즘 근심이 많으실 텐데 반응 어땠습니까? 현지 가가지고 뭐 주민들하고 막 얘기도 좀 하고 했거든요. 네. 그랬죠. 뭐 좀 소통이 좀 됐나요? 글쎄요, 이제 저 광주 수소차 센터뿐만이 아니라 이 대인시장이라고 해서 전통시장까지 가서도 이제 많은 분들과 이 호남인들과 또 악수도 나누면서 해서, 특히 이제 광주 방문이 세 번째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도 소통의 문제에 대한 의식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대통령 인기가 조금 떨어졌다는 느낌은 듭니다. 과거에 지난해에 방문했던 전통시장은 뭐 삼겹살 거리에서 대박 나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죠. 항상 이제 대통령께서 시장 방문하시면 이번에도 시장 가셨고. 네, 가셨죠. 물론 뭐 광주 같은 경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낮은 곳 중에 한 곳이니까 뭐 다른 뭐 대구 이쪽 시장 방문했을 때보다 당연히 뭐 열기는 적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반 우리 서민들과 시장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방문하시면 좋아는 하실 겁니다. 뭐 정치적으로는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원수가 방문해서 본인이 하는 가게에 들려서 물건 사주고 그러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찌됐건 간에 예. 대통령의 뭐 저는 시장 방문 행보는 굉장히 저는 뭐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맛있게 드시네요, 보시니까. 예, 입도 닦으시고. 뭘 드셨는지 삼겹살 분위기 좋습니다만 저렇게 소통 잘 돼서 지지율도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이 안전한가, 한국인이 안전한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납치도 되고요. 우리나라 고등학생 또래가 아이스 테러 집단에 가기도 하고요. 북한도 협박하고요. 이번에는 한국인을 포함한 우리 9명이 이슬람 스테이트, 이슬람 원리주의 극단 세력에 의해서 사망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일단 AFP 통신에 아직까지 여러 가지 설이 나오지만 AFP 통신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의 5성급 뭐 최고 호텔입니다. 거기에서 무장개환, 이 IS 리비아 지부의 소속이라고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3명이 침투를 해서 자동차를 폭탄을 터뜨린 다음에 무차별 난사를 했는데, 총 사망자는 9명입니다. 외국인이 5명이고 현지인이 4명인데,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이 5명 외국인 중에서 한국인 1명이 포함돼 있다. 예. 여기까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 호텔 습격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네, 그 IS 리비아 지부 관련해서는 알카에다 조직원 알리비라는 이제 뭐 IS 관련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미국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재판을 받기 직전에 아마 이제 사망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복 테러를 펼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한번 궁금한 게, 평범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뭐 미국, 영국, 프랑스 세계적으로 군사 강국이 있고 저렇게 테러를 계속하면 좀 뿌리를 뽑을 수 없습니까? 가서 강력하게 타격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결국 이제 IS에 대한 공습 얘기도 나왔는데, 결국에는 저걸 사실은 뿌리를 뽑기든 지상군 투입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 저게 공수범만한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일종의 전쟁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 지금 오바마 정부가 이라크랑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실은 발목에 잡혔었고 결국은 철군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예. 이제 IS가 다시 발호를 한 건데, 아마 지상군 투입하기에는 오바마 정부에서 굉장히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꺼려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오바마 대통령 중간선거 참패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지상군 투입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공습만 좀 실시할 계획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당분간은 IS를 뿌리 뽑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보시죠.
정식 국가가 아닙니다. 이슬람 국가인데 테러리스트 집단입니다. 이런 집단이 여기에 이제 지중해인데 여기 보면 아프리카 북부, 이게 아프리카 북부입니다. 리비아가 있고 이집트 그리고 이 시리아도 장악하고 있고 거의 독립국가처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데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다, 국제사회가. 왜냐하면 다시 한번 오바마 정부와 미국 입장에서는 또 지상군 투입하면 제2의 이제 이라크 전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중동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있겠죠. 결국 이라크 전쟁도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으니까요. 그 상황에서 또 한번 지상군을 투입해서 전면전을 펼친다. 그게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예. 물론 러시아의 강한 반대도 있고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 같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김군이 간 것도 상당히 걱정스럽고 실제로 이렇게 죽고 테러가 잘 많지는 않았던 유럽 지역에서 프랑스 같은 경우 심각한 테러가 있었고 네.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인의 안전을 지키려면 그 지역 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일단 리비아 같은 경우만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여권 사용 제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리비아에 이제 갈 수가 없는 국가여서 이제 교민 45명이 살고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사망자일 것이다 조심스럽게 예상이 나오는데 또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르는 상황이어서 속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동 국가를 안 간다고 하면 다른 국가는 안전한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예. 것처럼 필리핀에서도 우리 4명 납치되기도 하고요.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실 텐데 여기가 이슬람 국가인데 이 국가들은 IS를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슬람과 IS는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종교는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교는 같지만 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제발 IS가 안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국가도 점점점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서 이렇게 동남아까지도 IS와 이런 테러의 위험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해외여행 안 간다, 뭐 아시아는 괜찮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15년 현재 우리가 참 매우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 고급차가 택시로 나오네요. 네, 예. 국토교통부가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지금 모험 택시라고 해도 1900cc 정도 되는 차량이 그렇죠, 2000cc, 다녔는데 이제는 3000cc 이상 대형 승용차들도 택시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보니까 BMW 택시, 카니발 택시들도 이르면 7월부터 예. 다닐 수 있다고 하고요. 특히 이런 대형 택시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 약간 그 택시 위에 캡도 없고 예. 겉으로 보기에는 택시처럼 보이지가 않아서 그냥 대형 고급 승용차처럼 보이고 또 택시 기사가 짐도 들어주고 또 문도 열어주는 의전 서비스도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프랑스, 독일 이쪽 갔더니 택시가 전부 벤츠더라고요. 상당히 고급 차인데 이 차를 타면 요금 많이 내야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요금 많이 내는 게 왜 많이 내냐면 요금 상한선을 이제 풀어준답니다. 그렇습니까? 서비스를 할 만큼 해라. 그 대신 요금을 자율로 책정하게 자율권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같이 국토부에서 얘기를 했고요. 제가 좀 관심이 있는 거는 13인승까지도 이 택시로 풀어주겠다는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카니발 스타렉스도 이제 택시가 될 수 있어서. 봉고 택시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 택시가 나오면 좀 친구들이랑 여행 갈 때 가족들이랑 좀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13명이 타는 대중교통 택시. 네. 혹시 버스 전용차로 갈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논란은 이제 논의는 좀 있겠지만은 현재 뭐 문제는 뭐 여러 가지로 대중교통화로 인정을 받으면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택시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존의 택시 영업도 너무 힘들다. 산악금 채우기도 힘들고 뭐 소득이 150만 원도 채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고급 수요를 이쪽에서 가져가 버리면 생계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국토부의 변은 이제 규제를 완화하면서 아예 업그레이드된 그러니까 상류층으로 위한 이제 서비스이기 때문에 교집합은 없다. 서로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변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친구랑 어디 갈 일이 있다. 공항에 누구를 픽업, 데리러 가야 된다. 하면 BMW 택시 타시겠습니까? 저는 안 탈 것 같아요. 안 탑니까? 예. 왜요? 굳이 아니 뭐 그 BMW 택시 뭐 굳이 뭐 BMW 택시 위에 이제 캡이 없으니까 마치 뭐 내 차 뭐 이거 의전까지 해주면 뭐 내가 이제 BMW를 기사를 두고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예. 글쎄 그런 느낌을 좀 받고 그 정도 서비스 받으려고 그 많은 택시값을 지불할 용의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으시다. 그 부분 근본적인 부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제 칼럼니스트고 경제부 기자시니까 이런 식의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궁극적인 의미에서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냐 아니면 기존에 영업하시는 분들을 어렵게 만들고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고육지책이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인데요. 안 하면은 지금 뭐 부가가치가 나올 게 없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다 풀어줘서 이거라도 혹시 좀 희망을 거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는 가만히 있는 것보단 이런 식으로라도 좀 뭐라도 좀 풀고 좀 으쌰으쌰 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나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제 보기에는 제가 하면 분명히 바가지 요금 얘기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한 두세 시간 타고 나서 100만 원 내라 예. 시비 붙고 분쟁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이제 사전에 뭐 이제 얘기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또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기다려 보십시오. 그쪽에 수임 사건 많이 생기셨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마린보이,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기쁨을 줬던 박태환 선수 얘기입니다. 지금 메달도 박탈당할 처지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박태환 선수가 지난해 7월 29일에 이 네비도라는 주사를 맞았는데요. 맞을 당시에는 이제 그 검진해본 결과 호르몬이 부족하다 해서 남성 호르몬을 좀 투약을 해야겠다 해서 병원 측하고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박태환 선수 측은 주사를 맞기 전에 이 주사가 정말 약물 검사에서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수차례 확인을 하고 안 된다는 확인을 받은 후에 맞았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 안에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예, 예. 금지 약물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밝혀졌기 때문에 도핑 검사 때 문제가 돼서 지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예, 법적인 사안 다 제껴놓고 다 젖혀두고 우리 박태환 선수가 선수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지만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박태환 선수 모르고 맞았습니다. 맞다고 가정하고 의사도 이게 도핑에 걸린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났습니다. 이런 입장 사실 너무 억울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객관적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선수 자격 정지나 박탈 불가능합니까? 일단은 그 도핑 규약에 따르면요, 이 예. 선수 개인적으로 금지 약물이 체내에 유입되지 못하게 할 의무가 선수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일단 그건 선수 잘못으로 되는데요. 고의성 여부는 이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의가 없었더라도 일단 맞았으면 본인 책임이다. 네, 선수로서는. 네. 야. 근데 이제 어제 분위기를 좀 보면은요, 박태환 선수를 굉장히 옹호하는 분위기였다가 어제 밤에 이제 네비도라는 이제 약물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네비도라는 게요, 그 이미 갱년기 남자 갱년기 치료제로는 꽤 많이 알려진 이제 그런 호르몬 주사고 이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월가에서 이제 M&A 같은 거 계약 체결하기 직전에 일부러 테스토스테론 주사를 맞습니다. 아, 그러면 자신만만하게 그렇죠. 협상 가는군요.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서 쫙 인기가 된 때 있는데 과연 선수가 이 네비도라는 이 호르몬 주사를 몰랐었을까? 너무나 이 대중화되어 있는데 이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어젯밤 오늘 아침에 분위기가 좀 사뭇 좀 많이 바뀌고 있어서 저도 일종의 좀 미스테리다, 좀 안타까운 면은 있는데. 그래서 저도 같은 경우도 네비도는 모르겠지만 남성 호르몬을 맞으면 뭔가 옛날에 벤 존슨이 맞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든가 뭔가 좀 찝찝하다는 느낌 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건 어떻게 됩니까? 본인 지금 박태환 선수 쪽에서는 병원 의사 측을 고소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중앙지검에 고소를 했죠. 뭐 상해 혐의로 고소를 한 건데 그러자 민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거든요. 박태환 선수가 만약에 알았다고 하면 네비도라는 걸 보고 이거 맞으면은 몸은 좋은데 몸에는 좋아지고 힘은 좀 세지는데 금지 약물이라 이걸 알았다고 하면 박태환 선수가 뭐 병원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고 예. 만약에 박태환 선수가 몰랐다. 그 의사 측 과실을 하게 되면 만약 그렇게 해서 출장 정지 맞게 되면 박태환 선수 굉장히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병원에게 물을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뭐 상해 혐의로 중앙지검 고소를 했는데 이게 상해가 될진 전 의문이에요. 왜냐면요. 상해는 뭐 모르겠다. 뭐 상해란 게 이제 상대적 개념이긴 하지만 사실 건강을 침해하는 게 상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독극물도 아니고 이 박태환 선수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건강 증진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남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걸 맞고 해서 근육량이 증가하고 이걸 가지고 건강 침해기 때문에 상해다라고 볼 수 있는지 그건 사실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의문이 든다. 참 걱정입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최근 저가 항공사들이 경쟁적으로 초특가 매우 저렴한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주 가는데 편도 항공권 가격이 2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표 나오니까 그 표 파는 홈페이지가 마비됐습니다. 이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나 저가항공사 진에어의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국제선 항공권 구매 폭주로 인해 접속이 어렵다는 사과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전부터 국내선과 국제선 16개 노선에 대한 할인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구매자들이 한꺼번에 몰린 겁니다. 지금 3시간째 홈페이지 접속하려고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 홈페이지 안 뜨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모두 5만여 석의 할인 항공권을 내놨는데 인천 나가사키 노선의 왕복 가격이 97,800원, 인천 후쿠오카 노선은 106,900원에 판매합니다.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에어부산도 최대 65%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에어부산 항공권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로 이번에는 특히 국내선 노선이 추가되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김포와 제주, 부산과 제주 노선의 공항세와 유류비를 포함한 편도항공권 가격이 17,700원에 불과합니다. 왕복 항공권 가격이 4만 원이 안 돼 5만 원대 KTX 편도표보다 저렴합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제주항공도 지난 20일부터 최대 95%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연일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가항공사들이 연초부터 잇따라 내놓은 파격적인 할인 항공권을 놓고 고객들이 치열한 클릭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영입니다. 여행 가시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인데 여기 한번 보시죠. 정규 운임 대비 95% 값에 파는 것이 아니라 95%를 깎아서 5%만 받는다. 이유가 뭡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요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일종의 출혈 경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쭉 파는 게 아니라 미끼 상품을 어느 정도 팔다가 이제 자신에게 오는 고객을 확보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이유가 좀 더 큰데 이게 저유가입니다. 국제유가가 폭락하니까, 예, 그러니까 뚝 떨어지고 뭐 유류세가 뚝 떨어지니까 저 정도 가격, 그러니까 KTX보다 싼 가격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참조하실 것은 저게 이제 뭐 월요일이랄지 화요일이랄지 그런 요금이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마 저 가격대로는 끊지 제주도도 네, 못 제가 하지 한번 저가 타봤는데 네. 제값 다 주고 탔습니다. 이게 주말 성수기 때는 안 되는 거죠? 거의 못 잡는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클릭해서 잡아야 되는데 저 티켓을요. 예. 예. 그리고 이런 할인이 되게 깜짝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체로 들어있는 대화방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봐 지금 뭐 어디 싸대 이렇게 막 입소문을 타고 쫙 퍼지면 네티즌들이 1시간 만에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깜짝 등장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확 끌고 그 시간 지나면 네 풀리지 빨라야 않게.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 추징법. 국민들이 전두환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해서 환수하고 추징하는 것에 다 찬성을 했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그런데 이 대통령으로부터, 일가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게 위헌 심판.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 이제 전두환 추징법 보시면 핵심만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부패 재산이요. 그걸 이제 은닉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제3자가 그거를 이게 부패 재산이야. 이걸 알고 취득한 경우에 그 제3자 소유 것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법에 어떻게 말했냐면 그런 재판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소 전에 검사가 임의로 보고 이거 보니까 네가 알고 취득한 것 같은데 전두환 건 네가 알고 샀지? 그럼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든 게 지금 전두환 추징법. 알겠습니다. 이렇게 특정인이 네. 공무원이 부정부패한 공무원이 있는데 그 네. 공무원이 부정부패로 돈 이만큼 모았는데 그 중에 일부 재산을 나한테 팔았다. 네. 제가 저 사람이 뭔가 알고 이상한 취득한 경우. 알고 샀다면 네. 제가 돈 주고 샀어도 이걸 뺏긴다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오. 재판 과정을 통해서 뺏기면 좀 괜찮을 텐데 검사가 기소하기도 전에 임의로 이제 추징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전두환 추징법이거든요. 조금 이제 집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이번에 지금 전두환 씨가 장남 이재국 씨인가요? 전재국 전재국 씨. 그 전재국 씨의 재산 관리인으로부터 어떤 제3자가 그 재산을 샀습니다. 전재국 씨의 실소유가 된 전두환 일가의 재산을. 예. 그게 이제 추징을 하게 되니 그 다음에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뭐 위헌 법률 재판 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헌재에 넘긴 건데 법원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제3자가 알고 취득한 거를 몰수하는 거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다. 근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원의 적합한 과정 없이 기소 전에 검사가 임의로 할 수 있게 한 거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헌재의 심판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된 예, 것이죠. 그 말씀은 전두환 추징법이 그와 관련해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전두환 일가의 재산을 국가에서 몰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3자가 알고 취득한 경우에 그걸 추징하는 거, 이게 위헌이다라고 했으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추징이 안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그 부분이 위헌 판결 난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국은 추징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서울대공원에서도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확인해 보니까 아기동물 인공포육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곳입니까? 사실 이 동물원이라는 곳에서 동물들이 동물 새끼를 낳고 버려지는 새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 그것들을 이제 사람이 우유도 먹이고 이렇게 좀 이렇게 격리시켜서 잘 보호해서 포육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악한 맹수 호랑이도 아기 때 이렇게 인공포육장 안에 있으면 어린이들이나 소풍 가서 많이 이렇게 보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런 포육장에서 이제 자라나는 호랑이들이 이제 인기가 많은데 이 인공포육장이 폐쇄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공포육장에서 사람 손을 거쳐서 자라나다 보니까 예. 물이랑 어울리도록 이제 다시 풀어주게 될 경우에 물이랑 잘 섞이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와, 많았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좋지 않은 결과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아예 폐쇄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동물인데 호랑이, 곰인데 어미로부터 버림받은 동물들을 새끼 때 사람들이 잘 돌봐서 키워놨더니 나중에 어른 호랑이, 어른 곰 사이에 갔더니 왕따를 당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동물원이 워낙 폐쇄가 되어 있고 예. 예민하다 보니까 동물 그 어미가 이제 새끼를 낳더라도 그런 어떤 그 분위기 때문에 버리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버려진 동물들이 가는 데가 인공포육장인데 그런 곳에서 사람 손에 키우다 보니까 이제 격리가 됐다가 풀어지더라도 어른 동물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아니 그럼 거기서 자란 애들끼리만 계속 살게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나쁜 애들하고 해서 또 왕따를 당해야 하죠? 근데 뭐 우리 사회도 그렇듯이요. 언젠가는 뭐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친 사회로. 그러니까 이 동물들도 어릴 때부터 좀 강하게 키워야 된다. 뭐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서울대공원이 이 인공 포육장 자체를 폐쇄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요즘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대로 살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야성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 어린이들은 안타깝게 됐습니다. 네, 아이들이 많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옷, 신발, 명품의 상징이 뭡니까? 나이키였죠. 나이키. 네. 누가 나이키를 신는가? 뭐 이런 광고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니 대형마트에서 이 나이키를 짝퉁을 팔았습니다. 가짜를. 근데 반품을 거부한다. 이래도 됩니까? 아, 저도 이거 홈플러스 이야기입니다. 홈플러스 이야기인데, 이제 저 짝퉁을 밝힌 이모 씨도 대단하다 이건데,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모 씨가 딸을 주기 위한 나이키 신발을 구입을 했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게 수상한 겁니다. 품질 자체가. 품질이. 눈에 봐도, 예. 예. 그래서 바로 홈플러스 측에 전화를 했더니, 홈플러스 측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정품만을 판다. 끝까지 뭐 환불 모든 요건을 이제 거절을 하니까. 저게 지금 TV에 나오고 있는 게 저게 가짜 나이키. 이모 씨가 구입했던 짝퉁 가짜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예. 그래서 저 이모 씨가 저거를 들고 이제 내가 직접 밝힌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특허청이었습니다. 예. 특허청에서 면밀히 관찰한 결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확인을 받아주겠다고 해서 특허청에서 저 나이키 신발을 미국 본사에 보냅니다. 본사에서 확인을 한 결과 짝퉁이다. 우리 회사 제품이 아니다. 다시 특허청에 왔고 특허청에서 그 확인 자료를 가지고 또 홈플러스 측에 제시를 했더니 이번에도 그 가짜임을 인정을 하지만 보상과 환불 배송을 해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대행사 온라인 쇼핑몰에 물건을 판 그 납품업체의 책임이다라고 거부를 했는데 막 취재 들어가고 또 네티즌 언론이 하니까 홈플러스 측에서는 또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이 씨는 혼자 모든 것을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 홈플러스가 최근에 너무 많이 갑질 논란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좀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아니 굉장히 제가 들으면서 기분이 나쁜데 백화점에서 딸 주려고 뻔히 나이키라고 샀는데 이상해서 특허청 갔다가 전화해 보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정품이라고 했다가 네. 야, 미국 본사까지 저 신발이 갔다 온 겁니다. 근데 전 궁금한 게 사실은 요즘에 짝퉁도 워낙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렇게 좀 조잡한 게 눈에 들어오는 거 말고도 좀 이렇게 이상하거나 좀 의심이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씨처럼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누구나 다 그렇게 가짜 진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없죠. 이건 이 씨의 정말 특수성이기 때문에 이 씨의 노력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아마도 수많은 피해봤던 소비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도 지금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나이키를 사서 신었는데 그게 가짜일 수도 있는 거네요. 진짜인 줄 알고 있는데.
적어도 홈플러스 쇼핑몰에서는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다고 봐야죠. 왜냐 한 건이 밝혀졌기 때문에 확실한 게.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처벌 못합니까? 이렇게 거짓말하고 반품도 안 해주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안 돼요? 아니 저거 왜 저 반품 무슨 근거로 반품을 거부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납품업체 책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소비자가 저 납품업체 찾아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저 누가 봐도 특허청 안 해도 누가 봐도 저거는 일단 봐도 짝퉁인데 저런 나이키가 아니 새로운 패션이 나왔나 보죠, 뭐 나이키에서. 나이키. 예. 기본적으로 유통업체에서 반품을 해주고 그리고 유통업체는 자기들에게 저걸 납품한 납품업체가 책임을 이런 2단계 구조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거는 고객 보고 직접 납품업체 가라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건 홈플러스의 갑질이죠. 갑질. 취재 들어가니까 바로 지금 보상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법적으로 본인들이 명백하게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 취재 들어가도 떳떳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쁜 딸에게 선물해 주려던 아빠의 마음을 짓밟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IS가 강도 높은 요구 조건을 다시 내걸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테러범을 24시간 내에 석방하지 않으면 일본과 요르단 인질들을 처형하겠다는 겁니다. 김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IS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계정이 인질과 관련된 새로운 요구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요르단의 테러 혐의로 수감 중인 사지드 알리사위 석방을 재차 요구하면서 24시간 이내에 석방하지 않으면 인질을 처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I only have 24 hours left to live. And the pilot has even less. Please don't leave us to die. Any more delaying tactics will simply see both of us getting killed. 사지드 알리사위는 2005년 요르단 암만 호텔 테러를 기도한 범인으로 IS가 일본인 인질과 교환을 요구한 여성 수감자입니다. 음성 파일과 함께 공개된 사진엔 고토겐지 씨가 지난달 전투기 추락으로 IS에 붙잡힌 요르단 조종사 마즈 알카사스베로 보이는 작은 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일본 정부를 최대한 압박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의도도 내비쳤습니다. That the barrier obstructing my freedom is now just the Jordanian government delaying the handover of Sajda. Tells the Japanese government to put all their political pressure on Jordan. 일본 정부는 요르단 정부와 최대한 협조를 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오늘 아침에 바라본 우리 사회 이슈 박상은 건강한 미디어 소장, 박상병 정치평론가 오셨고요. 김태현 변호사는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쪽이 진보 쪽에 가까우시고 이쪽이 보수 쪽에 가까우신데 오늘의 주제는 두 분이 다 한 목소리를 내실 것 같습니다. 네. 내용 주제 한번 보시고 대화 나누겠습니다. 보시죠. 불안합니다. 한국인이 불안합니다. 우선 말씀하시기 전에 납치도 되고 이슬람 스테이트도 있고 거기 테러에 가담도 하고 북한도 협박하고 불안하시지 않습니까? 네, 불안하죠. 이게 특히 이제 한국인이 최근에 불안한 그 배경이 보면은 일단 해외 여행객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예. 옛날에는 한국에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곳곳에 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한국인은 돈이 많다는 소문이 사실 그렇지도 않는데도 돈이 많다는 소문이 들어서 잡으면 호주머니에 돈이 많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돼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동맹국이라고 하는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표적이 되기가 쉬운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 국민이죠. 예. 돈이 외국인에 비해서 많죠. 그러니까 재산이 많다는 게 아니고 여행 갈 때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죠. 한국 사람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표적이 되는데 사실은 좀 이게 당황스러운 게 우리가 이제 무슬림이라면 우리나라는 불교, 기독교, 가톨릭이 뭐 주로 그렇습니다. 무슬림은 세가 약한데 무슬림과 우리가 무관한 줄 알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뭐 헌팅턴의 문명 충돌론 뭐 기독교와 뭐 무슬림이 충돌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건 남의 일로 알았죠. 책으로 봤지 그게 우리의 뭐 생존과 뭐 연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지만 우리 김모 군이 또 뭐 IS에 가입하고 그다음에 뭐 테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그게 국력이 커져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 나가는 측면도 있고 어쨌든 우리 생활 속으로 이런 어떤 종교 간 갈등 또 서양에서 충돌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은 좀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명의 충돌은 그 문명의 충돌이 아니고 이건 국제 테러 단체와의 싸움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할 때 특히 이슬람 국가 쪽에 가는 건 상당히 위험해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국경이 커졌고 해외로 여행도 많이 나가고 네, 네. 돈도 많이 갖고 다니고 돈도 많이 갖고 다니고 그 중에 돈과 관련해서 타깃이 많이 되는 건 이번에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주요 범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4명이 납치됐다가 풀려났지만 네. 여행 중에 실종됐다가 암매장한 상태로 발견된 적도 있고요. 총을 맞아서 여행객이 사망하게 됐습니다. 여대생이 납치돼서 사망하게 발견되기도 했고요. 여긴 친인척 4명이 또 납치됐다가 돈을 줬겠죠. 석방이 된 사례도 있고 또 총을 맞아서 중상을 입기도 하고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난해 올 1월까지 일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뭐 일단 민다나오 쪽을 제외하고 필리핀에서 일어난 일은 IS하고는 관계가 없죠. 예. 것이고 이제 필리핀에 우리가 흔히 그냥 친구들끼리 소주 한잔 먹으면 얘기할 때 100만 원이면 뭐 살인해준단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100만 원이면 살인을 해준다고요? 아, 마닐라에 가면 뭐 청부 살인을 하면 돈 100만 원만 주면 뭐 사람을 죽인단다 이럴 정도로 지금 필리핀 치안 상태가 안 좋죠. 치안이 좋다.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반 분들도 여행 갈 때 필리핀을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필리핀 여행 갔을 때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피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필리핀 내부에 뭐 치안도 엉망인데다가 뭐 CCTV도 그 얘기 없고 들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처로 필리핀을 뭐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겹치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필리핀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가서 현지에서 들은 얘기가 방금 박사람 박사 얘기가 딱 저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리핀 오는 순수한 관광객도 물론 많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도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도피를 한 사람들은 일단 특징이 2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쫓기는 신분이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얼굴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디서 음지에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또 이 사람들은 돈이 또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그 사건을 치고 갔으니까. 돈이 많고 음지에서 일하다 보니까 대부분 필리핀에서도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맞물리다 보니까 거기서 상당히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많다. 그래서 필리핀으로 오는 관광객 외에는 상당 부분 좀 이렇게 좀 주의해야 할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마 그런 부분도 필리핀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하고 필리핀은 범죄인 인도적 이런 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까 박상호 박사님 2분 다 말씀하셨지만 섬이 7,000개거든요. 아, 섬이 7,000개. 예전에 뭐 그런 한번 신문에서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탐사 취재처럼 왜 필리핀에 그렇게 범죄인들이 많이 도망가냐. 누가 지은 거죠. 섬이 7,000개입니다. 산술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섬 한 번씩 옮겨 나오면 평생 못 잡는다는 거예요. 워낙 섬이 많고 더군다나 경찰한테도 우리가 돈 주면 원하는 대로 다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니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하니 범죄인들 다 거기 도망가는 거고 우리 예전에 유병헌 때 유병헌 어디 도망갔을까 해서 필리핀 갔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섬도 많고 가서 돈 가지고 가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리핀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고 치안 상태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필리핀이 아마 좀 우리 그 외정 보시면 그 도박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들은 대부분 필리핀 카지노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이 사실 좀 위험한 건 맞죠. 근데 다만 한국인이 자주 가는 관광지들 뭐 세부라든지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치안이 괜찮기 때문에 별 일반 관광객들의 문제는 없으나 민다나오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국가가 어디까지 국민에 대해서 안전을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위험한 곳을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개인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카불을 미국 공수비에 갔는데 아프가니스탄 카불을요? 그 당시 굉장히 위험했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 하면 그 이모와 조카가 선교하러 왔다 해서 막 다니는 걸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목숨 걸고 다니는데 외교부가 좀 정교한 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뭐 과거처럼 위험지역, 아니위험 지역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국민들한테 충분한 정보를 줄 필요가 있다. 대충 여행 위험 지역을 좀 더 상세하게 좀 분류를 해서 좀 해야 되고 우리가 외국 나갔을 때 이제 타국 공항에 딱 내리면 외교부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리 전화해라 문자가 뜨지 않습니까? 뜨고 이제 뭐 어떤 부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를 외교부도 좀 더 정교하게 매핑을 지도를 좀 더 정밀하게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인포메이션 정보를 좀 제공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뭐 우리가 무슬림 국가가 아니면 괜찮겠다. 민다나오에 무슬림이 많다는 것은
상식 바뀌거든요. 일반 사람 잘 모릅니다. 그게 말레이시아가 예. 있기 때문에. 민다나오에는 무슬림이 있습니까? 말레이시아가 가까이 예. 가까이 거기는 있기 인구의 때문에. 4분의 1이 무슬림입니다. 예. 인구의 보통 4분의 1이. 사람은 뭐 필리핀을 가톨릭 국가로 알지. 필리핀 가서 무슬림의 어떤 테러 위협이 있다는 걸 잘 인지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에서 좀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부한 정보를 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다나오 거기는 지금 여행 저기 경보 국가입니다. 거기는 그렇군요. 외교부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인구는 한 4분의 1 정도가 무슬림이긴 하지만은 치안은 거의 다 지금 오히려 반군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죠. 알겠습니다. 더 위험한 곳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전해드린 소식입니다. 한국인을 포함한 9명이 이라크에서 호텔 공격받아서 사망했다. 이라크는 더 위험한 곳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번 경우는 테러죠. 그러니까 리비아 테러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인이 1명 사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리비아가 지금 여행 자제 금지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과연 한 사람의 그 신원이, 예를 들면은 그럼에도 뭐 여행은 못하게 됐지만 관공서 직원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우리 이제 무역 리비아와 굉장히 이제 거래 관계가 많으니까, 그 거래 관계 때문에 특별 허가를 받아서 나간 사람일 수도 있을 거고, 일반 여행객은 아닌 것 같아요. 그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명이 그 사람이 어떤 경로로 거기 나가는가 사실 조금 관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확인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행 금지국이기 때문에 가게 되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딱 파악을 하죠. 근데 파악이 안 되는 거 보면은 일반 관광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주재원인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도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분은 아마도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를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일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여기서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일본인 인질, IS에 납치된 일본인 인질 중에 지금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의 부모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께 죄송하고 정부에 죄송하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이제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의 상당한 차이인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이른바 일본 말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문화가 폐를 끼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내 여론도 그렇고 왜 거기를 가지 말아야 했는데 갔느냐.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지불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이고, 또 일본의 전통적인 민폐를 끼친 데서 죄송하다라는 것이 일본 문화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일본의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문화, 일본의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 있어요. 국화와 칼, 국내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일본 문화의 강점이 뭐냐면 집단주의입니다. 집단주의? 아주 강력한 집단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관련돼서만큼은 집단주의, 국가에 누를 끼치면 무조건 죄송한 겁니다. 우리는 그 집단주의보다도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더 발전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일본에서 있는 것이고, 일본의 집단에, 국가에 폐를 끼치기 때문에 그 부모도 오히려 죄송하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될까지 국가가 뭘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미안하다. 이거 말하고 있는 우리 거죠. 아이 때문에 정부와 국민이 걱정해서 미안하다. 일본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일본인 인질 1명은 죽였고 1명이 남아있는데 교환하자, 누구 석방 안 시켜주면 이 사람도 처형하겠다.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게 요르단에 지금 이제 구속되어 있는 그 테러리스트 하고 이제 일본 인질을 맞교환하자 그러니까 요르단에는 또 조종사 1명이 또 IS 납치되어 있는데 요르단 내부 여론은 아니 맞교환을 하면 우리 조종사하고 이 테러범을 맞교환하지 우리가 왜 일본 그거 맞교환하나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본 요르단은 굉장히 외교적으로 돈도 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요르단 지금 정치 지도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이것도 참 아주 미묘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일본인 1명, 지금 살아남은 1명, 사진을 들고 있는 1명, 오늘까지 아닙니까? 24시간 풀은 또 비보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 일본 정부도 정말로 발목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번 비보가 나오면은 전 세계 여론이 또 상당히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정말로 발빠르게 좀 뛰어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 목숨을 가지고 압박하는 이런 시대 걱정입니다.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6.25 전쟁 때 전사한 분의 유해 가족에게 돌려드리는 발굴해서 돌려드리는 100번째 일이 있었습니다. 감동인데요. 그런데 15년간 8,477구, 그 다음에 신원 확인은 109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왜 이 얘기를 좀 드리냐 하면 미국은 마지막 한 명이라도 월남전까지라도 6.25 전쟁 샀는데 우리가 너무 우리 국가 유공자 전사자에게 소홀했던 게 아닌가. 저희 시골의 아버지도 6.25 참전 용사입니다. 예. 그때 상황을 가게만 가면 좋습니다. 거의 방공교육을 하다시피 아주 철저하게 듣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예. 어디서 죽었는지 죽어서도 그걸 발굴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체제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유해를 다 찾아서 합니다만 우리는 그동안 그것까지 신경을 쓰지를 못했던 거죠. 이제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왜 과거에 못했느냐라고 얘기해 나무라기보다는 지금이라도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100명째 이제 발견했는데 신원 확인도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정부를 편드는 것이 아니라 100번째라도 굉장히 이거는 우리 정부가 끝까지 노력한다는 의미에서는 잘한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100번째는 64번째 제삿날 오빠의 사망한 지 알고 난 뒤 64년이 지난 제삿날 오빠가 유해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한국의 6.25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 2000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법을 만들어서 뭔가 조금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사실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불과 2002년도에 참전 명예 수당 한 10만 원 압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긴데. 5만 원. 맞네. 18만 원 올랐네요. 17만 원, 18만 원. 어떻습니까? 이 정도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전사한 분에게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제 앵커께서 저보고 이제 보수적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보수주의자들이 부끄러워야 될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훈처를 그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데는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역사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했을 때 보수주의 철학이 애국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가 형성 과정에서 많이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기억하고 그다음에 어드밴티지를 주는 문제들을 그러니까 최소한 6.25 참전용사들에 대해서 이 유해 문제는 정말 발본색을 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을 찾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정부에서 장학금을 주겠다. 하나의 소설을 써보겠습니다. 내가 왜 장학금을 받지? 당신의 할아버지가 6.25 때 혹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한 게 확인됐기 때문에 국가는 당신 할아버지의 그걸 해서 손자인 당신한테 일종의 페이버를 주겠다. 이렇게 된다면 국가가 위기 있을 때 누구든지 위기 극복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친구도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을 너무 등한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부총리, 통일부총리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훈처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돼서 여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이런 유해들이나 이런 후손들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있는가 하면 독립운동을 했던 후손들이 다 가난하게 컸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에 독립운동 하러 가니까 일본 순사들한테 쫓기죠. 학교도 못 나오고 그래서 독립이 해방된 국가에서 정작 독립운동을 한 자녀들은 하청으로 전락하는 이런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6.25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으로 볼 때 저는 지금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정도 18만 원 받는 건 몰랐는데 참전 명예수당을 조금씩 받는다고 얘기할 때 그때 한 10몇만 원 정도 받는 거 알고 기억나요? 그 정도 받는 게 어떻게 생각하나요? 주변에 동료 친구분들 어떻게 말씀하시냐고 얘기하니까 저는 그게 뭐냐 이렇게 매겨 넣을 줄 알았는데 꼴랑 이거밖에 돈 안 주냐? 네, 저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정도도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국가에 대해서 고맙다. 그 정도도 고맙다고. 알아봐 주니까. 그럼 진짜 명예거든요. 그래서 이 액수 가지고는 불만보다는 오히려 우리 사회적으로 좀 예우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 또 하나가 방금 박 박사님 좀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독립 애국 세력들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 뿌리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친일 매국 세력들은 지금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역사 언제까지 갈 겁니까? 정말 이 역사를 우리가 흔한 날 이렇게 뭐 종국세력 운운하면서 이념 싸움을 합니다만은 대한민국에 오늘까지 이겨왔던 이 자랑스러운 역사는 사실 거의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이 그나마 이렇게 실행된 것은 다행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망 시에도 장례 관련해서 20만 원 주고 영부용 태극기가 태극기 하나 주는 게 전부입니다. 자, 이쯤에서 그 얘기 한번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천안함 2주기 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2주기 추모식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 전사한 수십 명의 젊은이가 전사하는 추모식에 안 왔다. 그래서 저가 갖고 있는 정치적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대목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장병들에서 대통령이 참석 안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나 미국 같은 게 감동적으로 보는 게 유해 한 명이 미국으로 왔을 때 대통령이 거수경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국가의 기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배울 게 사실 많죠. 근데 가장 위대한 점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저 별 4개가 보입니다. 저게 우리 집에 4명의 아들이 전쟁터로 군에 갔다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초기 장면이거든요. 그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 대한 예우가 사실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는 높은 게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그래서 장병들이 사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경우들 많은 것이거든요. 저기 이제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 한 명의 어떤 군인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거든요. 이게 과연 이제 미국의 그런 문화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져준다는 그런 것 때문에 위기의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조할 수 있는 건데 과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예우를 해주고 있는가. 만약에 위기의 순간에 국민들에게 자, 국가를 희생하세요라고 하게 되면 그런 국가가 국민이 얼마나 희생할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그건 진보 보상할 것 없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김태민은 좋은 지적하셨는데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거의 양당제인데 민주당은 오히려 아이비리그 출신이 많습니다. 근데 공화당은 웨스트포인트 출신이 많습니다. 군 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그러니까 2차 대전 참전 대선 후보들이 자랑스럽게 월남전 갔다 왔다. 참전했다라는 것이 훈장처럼 저희 경력에 있는데 모처럼 이주기에 대통령이 안 왔다고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예우하지 않는다면 정작 위기 때는 누구도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6.25 전사자 유해 마지막 한 명의 유해까지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